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슈메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언들, 다른 선언들, 그 외의 선언들 캐릭터까지 한번 건드려보고 끝을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책에서도 썼다시피 A허브를 탐구를 하다가 이제 이슈메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캐릭터, 그 캐릭터가 알려준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제가 이 책을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슈메일이 마지막으로 가장 적절한 캐릭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쌤들도 되게 많은 어떤 가능성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캐릭터라서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슈메일은 우선은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이 화자이기도 하죠. 가장 임팩트 있는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슈메일의 외침으로 이 모비딕이 이 대서사에 막을 올립니다. 31쪽이죠. 제1장 어렴풋이 보이는 것들에서 내 이름을 이슈메일이라고 해두자 이렇게 했어요. 번역도 너무 재밌게 잘 됐죠. 이슈메일이라고 해두자. 이 말은 이 사람이 진짜 이슈메일인지 혹은 뭐 본명이 이슈메일인지 뭔지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게 원문을 보면 그냥 call me 이슈메일 이렇게 call me 이스마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번역을 이런 식으로 의역을 좀 하신 거죠. 내가 진짜 이슈메일인지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이슈메일이라고 해두자. 이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그 어떤 맥락이 되게 많아요.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call me 이슈메일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첫 대사 중에 하나거든요. 또 하나 뭘까요? 까미의 이방인. 그 첫 대사가 뭐였죠? 어제 우리 엄마가 죽었다. 네, 그걸로 시작하죠. 네, 그거와 더불어서 이 첫 문장이 정말 유명한 라인입니다. 제일 유명한 첫 대사. 왜냐하면 이 첫 대사가 함축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뜻이겠죠. 이방인에서는 어제 엄마가 죽었다. 그 사건으로부터 그 소설의 화자의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구조고, 여기서는 이 이슈멜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특징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는 대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성경 속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그 히스토리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콜미 이스마엘. 자, 창세기의 16장을 보시면요. 이제 성경을 다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까지 좀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그 스토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너무 이제 부부 금슬도 좋았고 서로 이제 서로 믿고 따르고 아주 금슬이 좋은 그런 부부였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겼습니다. 이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근데 아이가 없어. 이건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죠. 고대의 부족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그 아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신의 저주였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 그렇다면 이 여자한테는 뭔가 신의 엄청난 재앙이 좀 임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이가 안 생기지? 남편하고 뭐 이렇게 사이도 좋은데 왜 안 생길까? 정말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근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일찍이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저 별들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식들이 저 별들의 수 이상으로 그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과는 달리 사라는 이 때가 지나도 심지어 생리가 끊길 때까지 아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라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 때문에,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민족의 계보가 끊기는 것은 아닐까? 라는 마음에 사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제 첩을 드립니다. 첩을 들여서 그래도 당신 가문에 이 대는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갈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의 침실로 이제 넣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하갈은 바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막 시작이 됩니다. 다 예견이 된 어떤 사태였죠. 본부인은 아무리 내가 너그럽게 이제 첩을 좀 들여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지만 이 하갈은 바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자신은 여전히 아이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이 서로의 갈등이 장난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16장 5절을 보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게 아브라함 자기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여종을 아브라함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갈은 얼마나 이제 또 기세등등했겠어요. 본부인 마님께서는 수십 년을 걸쳐도 못 가졌던 아이를 자신은 덜컥 임신을 해서 게다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숭풍 낳았어. 굉장히 기세등등했겠죠. 그리고 사라를 멸시하고, 근데 이건 사라의 일방적인 언술이기 때문에 정말 하갈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확실한 것은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아들과 이 임신의 여부를 두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못 낳는 이런 설정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반복이 되는 테마이기도 해요. 굉장히 신기한 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을 낳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 뭐냐면 남편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애가 없어. 근데 또 이 남편들의 특징이 꼭 하나씩 아내를 더 둬요. 그때는 이제 일부 다처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남편들은 본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본부인이 아니라 첩하고만 애가 막 생긴다는 거죠. 첩들은 애를 너무너무 잘 낳아. 근데 본부인은 애를 못 낳아. 이거 가지고 벌어지는 갈등들이 이 구약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라헬과 이제 레아, 이거 되게 유명하죠. 레아는 이제 언니였는데 레아하고 라헬이 자매였는데 레아는 언니였어요. 근데 조금 인물이 못났죠. 라헬은 둘째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예쁜 애인 거죠. 야곱이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라헬한테 반해가지고 주인이 라헬을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장인어른은 첫날 밤에 레아를 라헬이라고 속이고 첫날 밤을 보내게 하죠. 그래서 레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집을 가서 야곱의 아이를 엄청나게 잘 낳아요. 근데 라헬 같은 경우는 야곱하고 엄청 사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못 낳다가 요셉 한 명만 쑥 낳고 바로 죽죠. 이런 굉장히 기묘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의 사랑과 이 아이가 동시에 안 오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이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도 잘 낳는다? 이런 게 성경에서는 조금 이제 안 맞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이 울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삶 속에서 어떤 불균형이 생겼을 때 다 가졌다면 사실은 신한테 갈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여성들이 도대체 왜 나한테는 아이가 없는가? 왜 나한테는 자식을 주님께서 주지 않는가라는 걸 가지고 신 앞에 나아가서 막 울부짖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성경의 서사들이 막 진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쿨미 이스마일이라는 것부터가 굉장히 도전적인 문장일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삭으로 이어지지 사라가 나중에 낳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로 이어지지 이스마일로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계보에 있어서 이스마일은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이후로 언급이 되지도 않고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 같은 믿음의 조상을 가지긴 하지만 이삭의 계보와는 완전히 다른 이슬람과 무슬림의 계보로 이제 가버리는 완전히 마이너죠. 성경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인 거죠. 게다가 또 하나 더 이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이 이스마일이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굉장히 범상치 않은 예언을 내려요. 하갈이 이제 사라와 갈등 끝에 이제 광야로 쫓겨납니다. 이스마일을 데리고 광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쫓겨나는 것이지 이거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때 사막에 물하고 몇 가지 음식만을 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라. 그럼 니네 모자는 그냥 거기서 죽으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처참하게 쫓겨납니다. 근데 이제 이 모자가 이제 광야를 걸어가다가 물도 다 떨어지고 음식도 다 떨어지고 마침내 이스마일도 쓰러지고 그리고 하갈은 정말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 갈증과 굶주림을 못 이겨서 쓰러져 죽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또 신을 외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재림을 하셔서 예언을 하는 게 있어요. 이스마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또 굉장히 기가 막힌 예언이야. 16장 12절인데 이스마엘은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인류 중에서도 들나귀 같이 살 거라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또 칠 것이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도대체 이 복중 아기한테, 그 죽어가는 아이한테, 죽어가는 아이가 아니죠. 이건 임신 중에 있었던 이스마엘이었으니까 임신 중에 있었던 그 아이한테 무슨 원한을 진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건 예언, 저주 같은 예언을 막 이렇게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에서도 이게 느낄 수가 있듯이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제 메이저가 아니라 신으로부터까지 버림받은, 신조차도 얘는 들나귀처럼 살 거야. 그럼 들나귀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광야에서 들나귀처럼 살 거야. 그냥 나귀도 아니야. 진나귀도 아니에요. 들나귀처럼 살 거다. 이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얘는 방랑하면서 어디다가 뭐 척을 두지도 못하고 안정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계속 떠돌면서 사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어. 근데 그냥 방황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과 계속 싸우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치면서 그도 또 모든 사람들을 치면서 이렇게 자라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콜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게 성경에서부터 나온 오마주예요. 뭐를 패러디한 거냐면,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예언을 한 거잖아요. 얘는 들나귀처럼 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어 성경 그 원문을 보면 call him Ismael 이렇게 돼 있어요. call him Ismael 혹은 I named him Ismael 이렇게 돼 있어요. name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그를 이름 붙이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비꼰 거예요. 여기 첫 대사에서는. 신이 이제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마엘을 저주하면서 내가 얘를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얘는 아주 당차게 신이 그렇게 이름 지었어? 좋아. 나는 내 스스로를 이스마엘이라고 한번 불러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담긴 의미는 뭐죠? 나는 메이저가 아니야. 나는 방랑하면서 정말 이 신의 어떤 그 존재를 좀 넘어서는, 신을 좀 넘어서서 조금 다른 맥락으로 내가 좀 한번 삶을 탐구해보겠어 하는 그런 어떤 비장함이 좀 묻어나는 그런 재밌는 대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슈메일의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슈메일의 출발이 어떻게 되죠? 이 31쪽이 되게 재밌어요. 이제 시작이면서 되게 재밌는 파트인데, 이슈메일의 상태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참 왜 바다에 나가는가, 돈 벌려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슈메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우울함과 약간 뭐랄까 심기증이라고 하죠. 울화 같은 게 있어요. 마음속에 맺혀져 있는. 그래서 뭐가 원인인지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상태가 너무너무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먼저리가 일그러질 때, 이슬비 내리는 11월처럼 내 영혼이 을씨년스러워질 때, 관을 파는 가게 앞에서 나도 모르게 걸음이 멈추거나 장래 행렬을 만나 그 행렬 끝에 붙어서 따라갈 때. 뭐죠 이게? 죽음 충동이죠. 이 사람은 너무너무 젊은 사람이고 아주 파릇파릇한 청년인데 관 파는 가게 앞에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 이렇게 관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장래 행렬을 보면 거기서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청년이 앓고 있는 죽음 충동 같은 것이죠. 삶의 어떤 의미나 어떤 목적 같은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나는 되도록 빨리 바다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청년한테 있어서 우울증, 나한테 어떤 계속해서 이 삶을 왜 지속해야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충동이 계속 들 때, 그런 절망이 좀 들 때 어디로 간다? 나는 바다로 간다. 바다야말로 가장 생생한 자연이 약동하는 곳, 그리고 나의 삶과 죽음이 어디로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나는 다시 생명력을 얻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어떤 공식 같은 게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증상을 앓을 때 나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비딕이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아까 이스마엘의 어떤 맥락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헬이나 레아 같은 사례도 그렇고, 항상 이 여인들이 이 슬플 때,
여인들이 이 어떤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들이 막 전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것도 되게 비슷해요. 이슈메일이 굉장히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아주 이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제 질문 같은 거를 들고 이제 바다로 나가는 그런 이제 구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비딕 전체에서 이 강조하는 서사는 뭐냐면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기쁨과 슬픔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기능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던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기쁘고 좀 행복하고 좀 즐겁고 뭐 이렇게 살기를 바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나 불행, 불운 같은 것들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혹은 많은 질문들을 막 유발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512쪽인데 따라서 내면에 슬픔보다 기쁨을 더 많이 가진 인간은 진실할 수 없다. 진실하지 않거나 아직 인간이 다 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면에 기쁨보다는 사실 슬픔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진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디에 대해서도 진실할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삶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 이런 것의 조건은 다 뭔가 슬픔을 더 많이 간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슬픔이나 불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많이 생성되는 이 화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허먼 멜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 뭔가 기쁨보다는 슬픔을 더 내면에 갖추고 그 슬픔 자체를 질문화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간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진실한 인간의 조건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전도서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전도서에서 이제 차용한 이런 말이기도 해요. 이 다음 줄에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진실한 책은 솔로몬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거든요. 구약의 전도서를. 그 솔로몬의 솔로몬이 어떤 왕이죠?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엄청난 부와 재물을 누리고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번영으로 이끈 최전성기의 왕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누릴 만큼 누린 왕이 쓴 어떤 철학서, 자신만의 어떤 인생 잠언 이런 것을 모아둔 게 바로 전도서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말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슈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캐릭터들을 봤을 때 좀 느낄 수 있는 게 다들 굉장히 어떤 불행하고 또 마이너하고 우리가 봤을 때 저런 상태를 어떻게 좀 살아갈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캐릭터들을 봄으로써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정말로 슬픔이라고 딱 정의하는 것들, 불행이라고 딱 정의하는 것들 이렇게 딱 정의되는 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장장의 이야기 나오죠. 대장장의 이야기도 다 뭐였죠? 약간 욥기 서사하고 되게 비슷하죠. 제가 저번에 욥기 얘기 드렸었는데 욥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농락 때문에 하루아침에 가족을 다 잃고 그 아들과 딸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집안 다 날아가고 심지어 몸에 병까지 들고 하는 이런 서사를 갖췄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대장장이도 똑같은 서사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어. 중산층으로서 토끼 같은 마누라와 여 같은 마누라죠. 여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이끌고 중산층으로서 매주 교회에 가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잘 살고 있었어. 근데 뭐죠? 불행이 연이어서 닥쳐가지고 마누라도 죽고 아이들도 자기 손으로 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풀무의 그 불도 멈추고 자기 직업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병들고 늙고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허먼 멜빌은 그 대장장의 마지막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하죠. 여기에서 갑자기 너무너무 의아하게도 삶에 대한 의지가 한번 이렇게 팍 튀어오른다고. 그때 이제 대장장이가 선택한 길이 그래 바다로 가야겠어 하면서 외치는 것이죠. 이런 서사들이 바로 알려주는 게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이 슬픔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르게 좀 볼 수 있을까?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뭐 신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뭐 종교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그렇게 자신한테 들이닥친 이런 불행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한 단계 더 이런 힘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들이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이 대장장의 캐릭터들, 또 다른 선원들, 이 보여주는 아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힘이죠. 니체가 말하고 있는 어떤 힘의 의지, 위버맨시 같은 것도 이런 단계를 넘어서는 장면들에서 우리가 잘 구현이 되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슈메일은 이제 나를 이슈메일이라고 불러달라 하면서 이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운명으로 아웃사이더 혹은 등나귀라고 이제 정의되어진 그런 자신만의 마이너한 그런 삶을 향해서 이렇게 팍 뛰어드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되는데 이제 이슈마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슈메일을 말할 때 있어서 저는 크게 이런 키워드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슈메일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전 제일 이걸 잘 보여주는 게 291쪽에 보시면 제 49장의 제목이 뭐죠? 하이에나. 하이에나 나왔어요. 네, 이건 바다를 항해하는 이야기인데 하이에나, 육지동물이 나왔습니다. 하이에나가 뭘까요? 왜 하이에나라고 제목을 붙였을까요? 하이에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맞아요. 썩은 고기 먹죠. 네. 썩은 고기를 그 정글에서 이제 뭐 사자나 호랑이들, 굉장히 강한 육식동물들이 뜯어먹고 남은 그런 잔해를 치우는 정글의 청소로 뭐 이렇게 불리기죠. 네. 그러면 이 하이에나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썩은 고기조차도 먹어치울 수 있는 소화력이죠. 소화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동물이 하이에나예요. 네. 그래서 썩은 고기조차도 먹어치울 수 있고 이 남은 잔해들, 부스러기들을 막 먹어치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호랑이나 사자가 멋있지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 정말 멋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오히려 허먼 멜빌이 도입한 것은 이런 하이에나의 어마어마한 소화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 소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모비딕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이 전에도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운명이 장난을 칠 때 그것을 타조가 알을 한 번에 삼켜버리듯이 이런 타조의 소화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뭐 이런 식의 문장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이에나 또한 너무나 왕성한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까 말했듯이 대장장이들, 이 이슈메일 뭐 이런 사람들처럼 불행, 내 삶에 들어닥친 어떤 사건들, 불행들, 슬픔들, 뭐 기쁨이나 즐거움, 뭐 희로애락 같은 걸 포함한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이 소화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만약 나의 삶과 운명을 꿀꺽꿀꺽 소화한다라고 쳤을 때 이 소화를 도와주는 건 뭘까요? 우리한테 이 소화력을 증진시켜주는 건 뭘까요? 우리의 소화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실 그걸 키우려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허먼 멜빌이 말하는 이 소화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바로 이슈메일이 보여주는 기운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우정,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통하는 것. 세상과 통하고 관계 맺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철학, 지성과 로고스, 그리고 공부의 능력. 이거 이것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되었을 때, 이 두 가지를 연마했을 때 우리는 하이에나처럼 혹은 타조의 알을 꿀꺽 삼키듯이 그런 삶과 운명에 대한 아주 적절한 소화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소화력이 잘 갖춰지지 않는다면 계속 취하겠죠. 계속 넘어지겠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위장장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니체하고도 굉장히 비슷한데 되게 재밌는 게 니체하고 허먼 멜빌이 거의 동시대는 아니고 허먼 멜빌이 조금 더 일찍 태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활동 시기가 조금 겹치기는 해요. 근데 니체도 말을 한 게 인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건강이라고 했어요. 위대한 건강. 그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헬스 열심히 하고 근육 뿜뿜하고 계단 올라가도 숨이 헐떡거리지 않고 국민 건강 체조를 잘하고 이런 인바디 그 수치가 잘 나고 이런 건강이 아니겠죠. 니체가 말하는 건강은 이런 류의 건강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잘 씹고 삼키고 맛보고 즐겨가지고 이거를 또 배출하고 또 다른 것을 또 씹고 삼키고 즐기고 맛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삶의 순환을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순환을 잘 타는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니체도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이런 소화력이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인데다가
항해를 하면서 또 자신의 이 하이에나 같은 능력을 또 키워나가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스마엘이 가진 능력, 어떤 키워드는 소화력, 삶과 운명에 대한 소화력.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첫 번째가 우정, 관계. 그 두 번째가 알미죠. 철학. 그래서 철학을 되게 많이 말하는 캐릭터가 이스마엘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성과 로고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우정이죠. 이거는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되게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이스마엘이 내가 이제 바다로 가야겠어 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에 이제 육지로부터의 여행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육지 이제 아주 25장까지 이제 바다로 딱 뛰어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1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육지를 여행하면서 넨터컷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만나는 친구가 바로 퀵해그죠. 네, 10인종 친구 퀵해그. 퀵해그와의 만남이 너무너무 독특하기도 하고 또 되게 웃겨요. 이거 읽으실 때 좀 이렇게까지 서로를 좋아할 수 있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딱 만나고 게다가 이 둘이 서로 둘이가 아니라 이제 이스마엘은 게다가 식인종에 대한 편견을 또 갖고 있기까지 했는데 바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절친한 친구가 되고 이제 퀵해그는 이스마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야만인들만의 우정의 맹세까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되게 재밌는 장면들인데 여기 뭐가 있냐면 껴안고 자는 장면, 61쪽. 딱 이렇게 이스마엘이 눈을 딱 떠는데 퀵해그가 자신을 껴안고 자고 있는 거죠. 나는 그의 팔을 움직이려고 했다. 근데 신부를 끌어안은 신랑 같은 그의 팔을 풀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는 깊이 잠들어 있는데도 나를 꽉 끌어안고 있어서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거 정말 이스마엘의 어떤 유머가 발휘가 되는 부분이죠. 너무너무 꽉 껴안고 있어서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제 제가 저번에 모비딕 세미나를 했을 때 남자분들이랑 같이 읽었었는데 남자분들이 이 장면을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자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나는 절대 이렇게 못해. 친한 친구라도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여자끼리 너무 이렇게 껴안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런 스킨십이 연인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히 이제 그 서양 쪽에서도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동성애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허먼 멜빌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적인 성향이 되게 잘 드러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친구끼리 이렇게 껴안고 잘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우정이라고 하는 이 케미를 얘기했을 때 너무 사랑과 우정을 좀 분별하려는 경향이 너무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껴안고 잘 수 있어. 이런 편견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요즘에 와서는. 우정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정을 나눈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스킨십이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또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야만인들의 어떤 사랑법, 야만인들의 우정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퀵해그하고 친해지면서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육지에서 한 번의 변전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항해만 하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퀵해그를 만나면서부터 이스마엘의 이 딱딱하고 우울하고 죽음 충동에 시달리던 이 신체가 계속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어디냐면 퀵해그를 이제 관찰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89쪽에서 갑자기 첫 번째 문단, 나는 이제 쓸쓸해진 그 방에 앉아 있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는 야릇한 감정, 그러니까 밖에서는 막 폭풍이 점점 거세게 몰아치고 있어요. 밖에서는 막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괴이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창문이 이제 비바람을 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는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퀵해그를 보면서 야릇한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꽁꽁 얼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상처받은 심장과 미칠 듯이 솟는 손은 이제 더 이상 늑대처럼 탐욕스럽고 잔인한 세상을 혐오하지 않았다. 이 선량한 야만인이 이 세상을 되찾아 주었다.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스마엘에게 내려진 저주가 어떤 풀리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그런 장면의 암시이기도 해요. 1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했죠. 넌 들나귀처럼 살 거고 계속 방황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칠 거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게 영어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가깝긴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 상처받은 심장, 미칠 듯이 성난 손, 이게 이스마엘에 대한 암시야. 성병수 이스마엘에 대한 암시.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제 굉장히 세상에 대한 냉소와 저주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신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운명에 대한 어떤 저주랄까요? 나는 이제 콜미 이스마엘 하면서 이제 당당히 여기에 운명에 투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지 않은 어떤 냉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따위 세상. 나는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나는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운명 지어졌어 하는 이런 냉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풀리는가? 퀵해거를 만나서부터 풀리는 거죠. 상처받은 심장, 미칠 듯이 서운한 손, 늑대처럼 탐욕스럽고 잔인한 세상을 혐오하지 않게 된 이유, 이게 바로 퀵해거의 힘인 거죠. 퀵해거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그에게 더 이상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우정의 힘인 거죠. 이 퀵해그라고 하는 이 야만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스마엘의 변전이 막 시작이 됩니다. 이게 되게 좀 특이할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결국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이 우울증, 현대인들의 우울증이랄까요? 이런 내면 속의 침잠, 거대한 자의식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될까? 이런 답답함은 어떻게 해소가 될까? 이렇게 봤을 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고 결국 우리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투쟁, 내 안에서 혹은 내 가족에게서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어떤 영역을 벗어나는 투쟁 이런 걸 하면서 끊임없이 바깥과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해소가 안 되고 계속해서 머무를 때 혹은 고립이 될 때 그럴 때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스마엘이 이 출항을 시작했을 때 나타났던 그런 우울증 같은 거죠. 관을 볼을 막 쫓아가고 싶고 장례식장에 그냥 가고 장례식장에 더 끌리고 하는 이런 우울함. 근데 그것이 이제 이 퀵헤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딱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순간에 통하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이 야릇한 감정에 사로잡히면서 내 안에서 꽁꽁 얼었던 이런 자의식, 이런 차가움, 냉소와 혐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싹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우정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딱 승화가 되는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미당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쌤들이 이제 친구랑 진짜 정말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 다 이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이 뭐냐면 또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 이 우정의 대상이 누구죠? 식인종이죠. 이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발상이죠. 어떻게 식인종이랑 우정을 나누지? 이때 식인종에 대한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여기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이건 같은 인간으로 취급될 수도 없는 그런 종류의 야만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 허먼 멜빌의 이 모비딕도 그렇고 다른 작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수 마이너들한테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줘요. 이게 바로 허먼 멜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한 어떤 관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에이어브와 손을 잡고 다니는 미치광이 광인이긴 한데 약간 천사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현실의 세계를 우리의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서 어떤 초월적인 감각을 가지고 좀 다른 세상을 보는 이 존재, 이 천사 같은 존재가 바로 핏. 이게 바로 흑인 소년이죠. 이런 존재도 있고 퀵헤드라고 하는 식인종도 있고 또 누구 나오죠? 흑인 또 누구 나오죠? 여기서? 다구가 나오죠. 다구에 대한 묘사가 되게 재밌어요. 다구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항해사가 3명이죠.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가 있고 이 항해사들을 커버치는 또 아래에 그 종자라고 하죠. 기사와 종자들 해가지고 거기 따로 커버치는 이 하인들이 또 있죠. 하인 같은 존재들이. 그 중에서 한 명이 다구죠. 다구하고 플래스크가 아마 짝일 거예요. 다구를 한번 볼까요? 285쪽. 다구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이 시대에 나올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맞아요. 플래스크. 285쪽에 다구와 플래스크 짝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작달막한 플래스크가
거대한 다구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광경은 훨씬 더 기묘했다. 그 고귀한 검둥이는 이 원문을 보면 너드라고 되어 있어요.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느긋하고 뜻밖의 원시적인 당당한 태도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파도가 굽이칠 때마다 거기에 맞춰 그 멋진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구의 넓은 어깨에 올라탄 아맛빛 머리털의 플래스크는 가벼운 눈송이처럼 보였고 올라탄 사람보다 그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 더 고귀해 보였다. 이게 바로 당시 아메리카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기도 하죠. 되게 역설적이죠. 그 흑인 노예들, 다구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아프리카 태생의 흑인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다구보다 끌려온 다구는 190이 넘는 엄청난 거대에 몸도 탄탄하고 정말 구릿빛의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인데 그를 다루는 플래스크는 너무너무 딱달막하고 배도 튀어나오고 보잘것없는 백인이죠. 그래서 다구한테 플래스크가 항상 하는 말이 나 올려줘. 좀 멀리 좀 볼 수 있게 나 좀 올려줘. 그러니까 다구가 이렇게 어깨에 받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이게 바로 그 당시 미국의 상황이 잘 묘사가 된 거죠. 그 백인들은 이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어떤 뇌를 제공을 하고 머리를 제공하지만 그 경제가 움직일 수 있게끔 그 육체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흑인들과 그 인디언들과 그 바깥의 세계에서 온 이런 마이너들이라는 거죠. 이런 묘사들이 다 모비딕에 재현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백인과 흑인이 이제 완전히 신체 사이즈부터도 완전히 이렇게 전복이 돼서 나타나죠. 백인은 땅딸모, 흑인은 너무 멋져,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표현이 있었더라? 케르베로스였나? 켄타우로스처럼 너무 웅장해, 이 흑인은. 근데 이게 대비가 되는 이런 묘사들. 이런 것 자체가 이 당시에는 상상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네. 여기 이 허먼 멜빌이 1851년도에 이 모비딕을 냈는데 그 이후에 한 3, 4년이 지났을 때 남북전쟁이 발발을 하거든요. 쌤들도 아시다시피 남북전쟁의 발발의 원인은 뭐였죠? 노예제예요, 노예제. 네. 이 흑인을 노예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이 남과 북이 너무 첨예하게 갈라져서 이 전운이 감돌던 시기가 바로 이 모비딕이 출간된 시기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이제 아메리카의 상황이 여기 모비딕에서도 되게 묘사가 잘 된 거죠. 이 허먼 멜빌이 그래서 딱 보면은 되게 파격적인 게 이토록 흑인이라던가 혹은 마이너들, 인디언들, 식인종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작품을 또 쓸 수가 있는가?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가? 이렇게 캐릭터를 차용을 해가지고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허먼 멜빌이 정말 최고봉이 아닐까 싶어요. 그 되게 되게 유명한 그 흑인의 여류 시인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이제 허먼 멜빌에 대해서 이제 찬사를 표했더라고요. 이 백인 작가들 중에서 허먼 멜빌만큼 이렇게 흑인을 완전히 이제 소설의 주류로 넣어가지고 캐릭터로 활발하게 너무나 생생하게 차용한 그런 작가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허먼 멜빌이 굉장히 열려있던 사람인 거죠. 또 제가 보기에는 또 그냥 허먼 멜빌이 단순히 열려있는 사람이라서 단순히 그 소수자들을 뭐 문학적인 재미로 이렇게 차용을 했다기보다는 거기에 분명히 들어있는 더 깊은 함의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허먼 멜빌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우리가 문명인들, 특히 문명인이라고 하면은 여기선 백인들이죠. 미국의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근본적인 무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타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맹점이죠. 우리 문명이 이제 진화의 최고봉이야. 우리는 진보의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을 쓰지도 않고 국가를 이루지도 않는 너희 그 폴리네시아나 이런 쪽 그 원주민들은 굉장히 야만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을 계몽을 시켜야 해. 라고 하는 철저하게 자국민, 백인 중심주의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인간을 대하는가? 같은 인간을. 게다가 미국이 가지고 있던 모순이 뭐죠? 이때가 민주주의의 태동이에요. 민주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밖에 인간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백인만이 인간의 디폴트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는 식으로 굉장히 탐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허먼 멜빌이 또 말하고 있는 것은 또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다구라던가 타슈테고 또 핏 그리고 퀴케그 이런 캐릭터들을 차용함으로써 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타자와 다른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의 어떤 모르는 사람에 대한 무지를 좀 끊어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죠. 뭐 죽음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운명에 대해서도, 혹은 문명과 야만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모르는 어떤 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지는 필연적으로 뭘 생산하는가? 두려움을 생산하는 거죠. 두려움은 또 뭘로 이어지나요? 폭력으로 이어져요. 폭력.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부에 굉장히 성행했던 게 뭐냐면 흑인에 대한 엄청난 집단적인 린치 같은 거예요. 이거 혹시 뭐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혹은 문학 작품에서도 되게 많이 다뤄지는 소재이기도 한데 그 하퍼리의 그 앵무새 죽이기 같은 소설도 그런 걸 다 다루고 있어요. 이게 허먼 멜빌이 살던 시대에 자행되었던 어떤 끔찍한 폭행이었던 거죠. 그냥 어떤 날에, 그냥 날 좋은 날에, 그냥 보통 날에 갑자기 흑인 한 명을 공격을 해가지고 백인들이 전부 다 둘러싸고 폭행을 막 해서 나무에다가 몸에다가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막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주기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그 린치 장면을 아주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드레스를 막 입고 정장을 입고 막 참석을 했대요. 흑인 죽어갔다 이런 걸 보려고. 너무 야만적인 거죠. 그럼 도대체 정말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정말 그 무슨 테러 집단들이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백주 대낮에 미국의 도시들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레이시즘,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도 이 인종 차별은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모비딕이 지금까지도 현존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고전으로 불멸할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 문제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순의 현재성에 있다고 봐요. 최근에도 뭐 사건이 있었죠.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흑인에 대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가해지는 차별이 우리의 상상을 정말 뛰어넘는 수준이더라고요. 저도 모비딕을 읽으면서 좀 알게 됐었는데, 그 집단 린치는 물론이고 또 그 영화 겟아웃 이런 것도 보셨죠? 겟아웃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흑인들이 미국에서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시위를 하다가 그 마주했던 어마어마한 폭력들. 근데 그 시위를 그 흑인들의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진짜 온갖 그 공작을 다 했어요. 예를 들면 CIA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시위대 내부에 어떤 프락치를 막 숨겨둔다거나 이게 분명히 비폭력 시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폭력으로 막 유도하게끔 막 이렇게 사람들 선동한다거나 이런 식의 아주 조직적인 그 일들을 정말 정부 차원에서 막 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흑인 목사님들, 뭐죠? 그 마틴 루터 킹이나 말컴 엑스 막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암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흑인 시위대들은 거기서 계속해서 동력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세상을 바꾸겠다 하고 이렇게 소수자들이 모이는 순간에 리더들이 암살되고, 그 중간에 그 미국 정치가들의 공작으로 인해서 그 시위가 와해가 되고, 이런 식의 상황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까 흑인들이 빠지는 게 이제 무기력. 우리가 뭔가 해도 이제 더 이상 안 돼. 우리한테는 뭔가 더 개선할 만한 그런 방법이 없어.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무기력에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흑인 그 남자들이 내가 흑인 남자로 태어났어. 그러면 범죄자로 이제 감옥에 갈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아예 할렘가에서는 흑인 여성들이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다 이러면 낙태를 한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커서 범죄자가 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흑인들이 받고 있는 어떤 취업에 대한 차별,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받는 차별, 그리고 그 경찰들한테서도 뭐 흑인이면 바로 총 맞고 이러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내부적인 모순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런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인종에 대한 그 문제가 이 모비딕에도 되게 잘 반영이 되었고, 또 허먼 멜빌의 다른 작품들에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베니토 세레노라고 그것도 되게 정말 전폭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그것도 바다예요. 바다를 배경으로 했는데 너무너무 잘 썼어요. 이거 현대문학 출판사에서 번역된 그 허먼 멜빌의 단편서원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그것도 바다의 선상 반란이 배경이에요. 모비딕에서는 스틸킬트 이야기가 이제 선상 반란의 이야기로 잠깐 나오는데,
거기서는 아예 이 단편 소설 자체가 선상반란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그려내는 것이에요. 근데 되게 베니토 세레노, 베니토 세레노, 네, 이거 맞을 거예요. 네. 제가 나중에 한번 크게 적어드릴게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선상반란이 일어나는데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흑인 노예를 이제 싣고 가는 그 노예선이었었던 거죠. 근데 아주 놀랍게도 반전이 뭐냐면 소수의 백인 선장들과 선원들이 오히려 그 흑인 노예들의 인질이었다는 게 그게 반전이에요. 어마어마한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흑인 노예들이 이 백인 이 선장을 아주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흑인 노예가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백인 선장을 가지고 놀았던 거죠. 그리고 백인 선장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시키는 대로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도움 요청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스릴러 같은 단편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소재예요. 흑인이 어떻게 이렇게 백인을 기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실상을 잘 반영을 하는 거죠.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는 사실 백인과 그런 그 와스프들이라고 하면 백인 남자 그 앵글로 색슨족들을 축약한 말이거든요. 백인 기득권층을 축약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처럼 보이긴 한데 백인 남자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흑인 노예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그 주체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메시지가 좀 담겨있는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엔 이건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더 잘 통할 만한 고전인 것 같긴 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이런 뭐랄까요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 당시의 어떤 관념을 좀 뒤집어버리고 배치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그런 식의 소설을 허먼 맥이 되게 많이 쓴 거죠.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타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테마가 모비딕에서도 굉장히 큰데 그러면 인종차별이라고 하면은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쌤들이 인종차별을 해외에 나가지 않은 이상 당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만큼 정말 이렇게 단일한 어떤 생김새를 가진 또 이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가 또 있을까요? 굉장히 우리도 좀 단일한 편이잖아요. 실제로는 역사적으로는 단일한 민족이 아니라고 해도 근데 이게 조금 이 한국을 바로 벗어나기만 해도 이 레이시즘의 문제는 엄청나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유럽에서 대학교 때 몇 년 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관광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일을 하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이제 인턴을 하고 하면서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학교 프로그램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가서 한 몇 년 정도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딱 느꼈어요. 와 이거는 정말 어디 외계인 취급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확 느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이렇게 거기 되게 그 나라가 되게 좋은 강이 있었어요. 항상 거기서 이제 강을 함께 이제 친구들이랑 산책을 했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딱 돌을 던지더라고요. 그 백인 남자애들 막 모여있다가 그냥 제가 갈 때부터 약간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았어. 막 킬킬대더니 딱 지나가는 순간에 이렇게 돌 던지고 제가 돌 맞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막 경험을 했었고 근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건장한 남자애들이고 걔네들은 무리들이고 저희들은 이제 동양 여자애들이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감남 을려에 불과한데 거기 가면은 바로 야만인이 되는 동양 그 정말 그 외계인이 돼버리는 그런 네? 유럽에서 말타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아 아래에 있는 섬나라가 있어요. 거기 섬나라라서 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돌 맞은 거 외에 경험을 했었던 게 거기는 맨날 동양인 애들 지나가면 칭칭충이에요. 뭔지 아시죠? 칭칭충. 네. 중국 발음들을 자기 나름대로 되게 희화화해가지고 맨날 다른 데서 칭칭충 이러는 거예요. 그거 되게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그냥 웃고 넘길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걸 되게 우습게 희화화하면서 쫓아다니는 거. 그리고 이제 안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꼭 와가지고 그거 어린애들이 근데 걔네들 좀 매너가 좋은 편이죠.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고니치와 이러면서 가요. 그러니까 뭐죠?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동양이 중국 아니면 일본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너무너무 흡수한 어떤 그들의 세계관을 좀 반영을 하는 거죠. 한국은 아예 없어.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와서 정말 무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은 완전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 그러니까 저 같은 이 한국인은 완전히 그냥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것. 이런 것들을 확 느꼈었죠. 그래서 제가 해외에 대해서 엄청난 로망이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나는 해외에서 살 거야. 나는 해외에서 취업하면서 거기서 살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뿌리까지 이제 탁 뽑아버리고 나는 한국에서 살아야겠어 이러면서 완전히 접고 돌아온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얼마나 이 시각의 좌우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다르게 없어요. 남자와 여자, 호모사피엔스 뭐 이런 거는 정말 다르게 없는데, 딱 흑인, 동양인, 서양인 이런 차원으로 갔을 때 가해지는 이 차별,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압력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랬을 텐데 그때 당시 흑인들은 어마어마했겠죠. 흑인들은 그때 당시 투표권도 없어서 투표권을 가지려면 시험을 쳐라 이렇게 했는데, 흑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험을 냈대요. 예를 들면 라틴어로 헌법을 써라. 그럼 흑인이 어떻게 읽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써? 근데 백인들한테는 고양이를 철자로 써라. 이 정도. 그러니까 시험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것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정말 그 흑인을 당시에는 정말 인간 취급을 안 했다. 그 당시 가해진 차별이 어마어마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시각적으로 피부색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매였을 때 가해지는 이 차별과 그 압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해요. 딱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면접장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면접 지원자가 들어오는 순간 3초 내에 이 사람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그럼 대체 뭘까? 그러니까 그 면접자와 지원자 사이에서도 어떤 그 바라는 외모 상이랄까요? 그런 첫인상이 다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으로 본다는 것, 시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게 정말 우리의 인지 능력에서 대단한 능력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95% 이상 아닐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거의 거기서부터 이미 판가름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 것에 이렇게 좌우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통찰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좀 소통이 가능해지겠죠. 어떻게 흑인들이 백인들과 어울려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식인종이라거나 정말 알 수 없는 그 세계에 속한 완전히 우리가 정말 모르는 문명, 모르는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 인간은 새로운 길을 내야 할까?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비딕에서도 계속 말을 하는 게, 보이는 것에 대한 보이는 것에 대한 연구, 탐사, 관찰 이런 것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감지해내는 직관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지상과 천상, 이 땅 위에 있는 이 보이는 것과 천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초월적인 것까지 통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공부가 제일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레이시즘까지, 인종차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가미당에서 모였을 때 혹은 다른 조직에서 타인을 만났을 때 타인에 대한 어떤 무지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타파해서 우리가 서로와 관계를 맺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통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을 때 모비딕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통찰력을 좀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무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타인에 대한 무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두려움을 낳는다. 무지는 두려움의 아버지다. 이게 이제 다른 토먼 멜빌의 작품에서도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문명인들은 기본적으로 무지해. 이것은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백인의 흑인에 대해서도 무지하고요. 그리고 또 문명인들이 가진 야만에 대한 무지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삶과 죽음 이런 원리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그래서 야만인들의 지혜를 좀 배워야 한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좀 알아야 한다. 그들을 알고 그들과 닿아서 그들의 지혜를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거죠. 우정, 이스마일이 걷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러면 철학을 해갈 것인가. 그럼 우리는 이러한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알무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슈로 또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지성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스마일이 고래를 대하는 태도에서 제일 잘 드러나요. 이스마일은 고래를 어떻게 대하는가? 에이어바하고는 엄청나게 다르죠. 첫 번째로 특징이 뭐냐면 고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박물학적인 지식들을 계속해서 자기보다 잊을만 하면 또 튀어나오고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면서 고래에 대한 연구를 중간중간에 삽입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의 하나 같은 특징, 그 글들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래를 전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래뿐만 아니라 이스마일이 생각하는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있어서의 완성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완성이란 건 없다. 미완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도 또 되게 재밌는 비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글을 쓸 때도 항상 완성본이 안 나온다. 초고에 초고만 쓸 뿐이다 하는 대사가 있죠. 그래서 신한테 아주 재미있게 빌죠. 내가 작가야. 그리고 이스마일은 이 글을 쓰고 있죠.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신한테 빕니다. 글이라는 것이 모두 초고의 뿐이라면 신이시여 내게 돈과 인내를 좀 허락해달라. 이 초고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쓸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약간의 돈 이것만이 작가한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쌤들도 마찬가지죠.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완성본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우리가 약속하는 순간에 딱 끊긴 그게 바로 이제 글인 거고 그것은 항상 초보로 멈추죠. 아무리 우리가 수정을 하고 퇴고를 하고 뭐 몇십 명의 튜터들한테서 코멘트를 받아서 아주 그걸 다 전부 다 반영한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글은 언제나 초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허망하다던가 내가 뭔가 완성을 좀 해야 되는데 혹은 글에 있어서 완전 최종 끝판왕은 어디인가 라고 거기에 이제 매달리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생성되는 것이고 그것 또한 그 주가 과정 속에 계속해서 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완성을 하겠다, 아주 끝장을 보겠다 하는 그런 태도는 고래를 잡는 데 있어서, 고래를 아는 데 있어서, 또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닥 로고스적인 길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스마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특이해요. 왜 고래를 선택했을까? 이스마일은 그리고 허먼 멜빌은 왜 고래라고 하는 대상을 보는 것일까?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고래라고 하는 것이 뭐가 없죠? 인간하고 제일 다른 부분이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다고 하는 게 나와요. 고래의 그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고래의 가장 큰 특징은 얼굴이 없고 그리고 고래의 정면 사진들을 다 보더라도 확실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어떤 그 머리, 그 두상의 체계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표정이 잘 안 드러나요. 고래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고래한테 그 인간한테 있어서 고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지의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심지어 이제 백인과 흑인의 어떤 다름보다도 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아주 미지의 불가사의한 수수께끼 그 자체가 바로 고래인 것이죠. 그럼 이 고래를 도대체 어떻게 탐사를 해야 할까? 고래를 왜 알아야 할까? 우선 첫 번째로는 고래에 대한 사이즈 때문이죠.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웅대한 것을 탐사할수록 우리는 웅대한 것이 된다. 웅대한 것에 가까워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벼룩을 연구하지 마라. 고래 같은 것이 이제 연구 주제가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벼룩을 가지고서는 웅대한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고래 정도는 탐구를 해야 아주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 같은 것에 좀 더 가까워지지 벼룩이나 뭐 초파리 뭐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쌤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래 정도로 나를 압도하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내가 이제 마주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결코 페어플레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이 문제가 뭘까? 그런 질문이 나한테 있어서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질문의 크기만큼 정말 쌤들의 어떤 사이즈가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허먼 멜빌 또한 이러한 길을 갔기 때문에 이 글로서 이 문학 작품의 사이즈가 완전히 차원이 이제 달라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야. 고래야. 이게 이제 이 모비딕에서 너무나 중요한 테마인 거죠. 나의 사이즈를 늘릴 수 있을 만한 나의 어떤 존재적인 무게를 키울 수 있을 만한 존재적인 중량을 좀 친다 하면은 어떤 화두가
그렇게 웅대하고 무겁고 좀 깊은 것일까 하는 거를 좀 이 모비딕을 통해서 한번 힌트를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했듯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운명에 대한 문제, 불행에 대한 문제, 슬픔과 고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 고래를 탐사하는 공부를 이제 해나간다 했을 때 미스테리합니다. 그 미스테리함에서 오는 뭐가 있냐면 이것은 결코 분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고래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스마일이 가장 경계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물학, 그리고 특히 분류학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현대 그 학문 체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의학을 공부한다 쳤을 때, 어떤 동물을 공부한다 쳤을 때, 예를 들면 요즘도 초파리를 연구한다 치면은 초파리의 날개만 연구하고 초파리의 다리만 연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분화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얘기인데, 심장 자체도 심장의 구조에 따라서 또 이 의사들이 또 나눠져가지고, 전문의가 나눠져가지고 이 좌심방, 우심실 이렇게 이게 또 나눠져 있다는 거야. 좌심방만 연구한 사람, 우심실만 연구하는 의사, 이렇게. 그래서 서로 영역을 잘 모른다. 이런, 저는 농담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로 갈수록 학문이 굉장히 미분화되어가지고 더 이상 융합이 되지 않고 계속 쪼개지고 하는, 그러니까 분류 자체만이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쪽으로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일이 굉장히 그런 태도를 경계를 하죠. 이 분류의 끝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럼 그 분류를 우리가 하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뭘까? 하는 식으로 분류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래라고 하는 이 뭔가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프레임을 구분하고 틀을 나누는 이런 분류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총체적으로 알 것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공부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가? 미완이라는 거. 결국 완성이 없다는 거. 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대상을 이렇게 쪼개고 했을 때 그게 딱딱딱딱 떨어져서 완전히 분류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장악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분류학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학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동물이 오리너구리 같은 거잖아요. 분류가 안 돼. 얘는 분류가 안 돼. 그러니까 오리너구리는 이제 무슨 죄야? 얘는 그냥 알을 안 낳고 이제 새끼를 낳는다는 이유만으로 포유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너무 독특한 존재가 돼버렸잖아. 너무너무 독특한 동물의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동물 체계에서 봤을 때는,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인간은 아주 후대에 출현한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임의적으로 정한 분류 체계에 딱딱딱딱 동물들이 마치 계산을 한 것처럼 다 포함이 되겠는가. 이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류학에 대한 이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풍자를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89장에 나오는 잡힌 고래와 놓친 고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고래에 대한 소유권에서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예요. 우리한테 이제 이 고래를 가지고 이 고래가 네 거냐 내 거냐를 구분할 때 잡힌 고래 혹은 놓친 고래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한다는 거죠. 이건 얼핏 보면 이 고래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가인 것 같지만, 사실 지식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어떤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식을 소유하려고 할 때, 완벽하게 이걸 장악하려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잡힌 고래가 되죠. 근데 우리가 잡힌 고래에 대한 아주 좋은 사례는 그 글을 쓰실 때 항상 고전을 완전히 나는 다 읽고 완전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다 한 문장 한 문장 이해를 한 다음에 나는 글을 쓸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태도들이 바로 잡힌 고래인 거죠. 이 고전을 대할 때 이 고래는 완전히 내 손아귀에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머리부터 지느러미까지 딱 잡혀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잡힌 고래식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스마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는 안 된다. 잡힌 고래가 우리 그 소유권이 이렇게 장악이 되는 순간에 생명력을 잃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한정돼 버려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놓친 고래를 쫓아갔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놓친 고래는 무엇인가? 항상 유동하고 있고 이 공부 자체가 어떤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바다를 유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항해를 따라서 고래를 따라서 잡힌 고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하게 팔뚝거리는 그런 고래를
놓친 고래를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탐구의 과정을 해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이스마일이 말하는 그런 공부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마 저번 주에 물어보셨던 그 공부의 목적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그 화두하고도 되게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을 대할 때 있어서 잡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놓치더라도 그걸 재밌게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이렇게 순간순간 탄생하는 새로운 길을 따라서 가는가? 그런 유동성이 우리한테 있는가? 그런 어떤 순발력이라고 해야 하나? 그 순간의 변전을 확 항해가 다 바뀌겠죠. 놓친 고래니까. 그런 식의 변전을 막 즐길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유와 이 공부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 태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잡힌 고래, 놓친 고래 이게 되게 재밌는 테마예요. 그래서 공부에 소유권이 있을까? 공부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장악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모비딕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진짜 이거를 1년을 이렇게 계속 보고 몇 번이고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다른 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텍스트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고전이 되기도 하고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이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100년 뒤에 독자가 이 모비딕을 읽었을 때도 너무 다른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놓친 고래식의 이런 내용, 이런 무궁무진함을 고전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쌤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1명이 이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21개의 어떤 다른 테마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되게 공부에 있어서 재밌는 부분들이죠. 그럼 우리가 과연 목적이랄까? 이것을 완전히 장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털어먹고 싹 끝내겠어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시작과 끝을 딱 설정하고 여기서 끝나면 끝이라고 하는 아주 결정된 그 분기점을 이제 고정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 대해서는 노무라는 거죠. 이거는 끊임없이 변전할 것이고 고전 자체의 생명력.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하고 있는 것은 이 놓친 고래라고 하는 너무나 활발한 유동성을 가진 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정말 많은 것을 한번 끌어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선생님들만의 질문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의 현재적인 가장 연구하고 싶은 화두를 가지고 이 책을, 이 놓친 고래를 확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글, 그런 것이야말로 가장 재밌는 글, 모비딕으로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글이 되겠죠. 이건 모비딕뿐만 아니라 다른 고전들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생생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글을 쓰실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 지성과 로고스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이스마일 대사 중에 하나가 포경 보트에 있을 때도 집안에 그 난로가의 불 옆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포경 보트 위에서 고래를 잡으러 달려나가는 사람이 더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철학으로서 가능하다고. 정말 이게 객관적인 이 상황만 묘사만 봤을 때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싶죠. 생각해보세요.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난로가 옆에서 이제 편안히 앉아 있는 사람하고 이제 고래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하고 이 죽음에 누가 더 가까이 있을까? 당연히 후자죠. 압도적으로 이 후자가 더 위험하고 이제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후자 고래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 어떤 장소의 조건, 어떤 그 사람이 놓인 맥락에 상관없이 우리한테 무엇이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평안함을 안겨다 주는가, 무엇이 평정심을 안겨다 주는가, 그것은 바로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냥 피상적인 어떤 지식, 그냥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런 식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스스로 탐구하고 지성을 알고 있는 그런 자기만의 로고스만이 평정심을 좀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철학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 철학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 지성과 로고스를 탐구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수행 방법이 뭘까요? 행동이 뭘까요? 그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말과 글이에요. 말과 글. 말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철학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캐릭터에서도 너무너무 잘 구현이 돼 있어요.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동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그래서 온갖 동료들의 사연들이 막 넘쳐나죠. 대장장이의 이야기부터 해서 선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마일이 느낀 거 순간순간에 막 죽음의 공포부터 해가지고 죽음의 공포에서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났을 때의 생동감까지, 또 그 순간에 발휘되는 유머까지 아주 깨알같이 막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일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뛰어난 스토리텔러예요. 이야기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스마일이 왜 마지막 생존자로 설정이 됐을까? 그 많은 선원들 중에서 모비딕과의 마지막 결투를 거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로 이스마일이 선택된 이유는 뭘까? 이런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 죽질 않아요. 죽으려고 해도 안 죽죠. 쉽게 죽을 수 없는 이유, 이스마일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마일이 왜 이스마일이 할 일이 왜 그거였을까? 에이어브 이제 마지막 결투가 펼쳐지죠. 그리고 이스마일 혼자만 살아남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들이 조금 되게 독특한 게, 그 모비딕에서 굉장히 세세한 감정 표현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에서는 정말 뭐 이스마일을 슬펐다, 나는 동료들의 눈앞에 일어서 슬펐다, 그리고 죽음이 이렇게 나를 가까이 지나갔네, 어떻게 이런 식의 어떤 피커드호가 멸망할 수가 있지? 이런 식의 어떤 질문도 하나도 안 나오죠.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이 갑자기 다들 싹 사라지고 소용돌이로 다 가라앉고, 그리고 이스마일은 여기 떠돌아다니다가 이틀 만에 구조가 되고, 이런 상황 묘사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책을 읽은 독자로서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후에 이스마일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스마일은 내가 이스마일이었다면 나 혼자 살아남았어. 그 이후에 어떤 삶의 길을 갔을까? 라는 식의 어떤 상상을 좀 발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그 에세이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학원생이 쓴 그 에세이가 이스마일은 또 다른 A허브가 됐을 것이다 라는 거였었어요. A허브의 전철을 또 밟는 거죠. 나는 이제 A허브의 뒤를 이어서 아직 모비딕이 정복이 안 됐잖아요. 모비딕을 정복하러 나갈 거야. 그럼 거기서 또 한 명의 또 이스마일 같은 사람이 살아남아. 그럼 또 그 사람이 A허브처럼 또 달려나가는 거죠. 난 모비딕을 A허브도 못했고 누구도 못했던 걸 난 모비딕을 잡으러 가겠어 하면서, 그런 식의 그 반복이 계속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복수의 반복이 계속될 거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딱 발표했을 때 본쌤께서 딱 이러시더라고요. 너무나 전형적인 서양인들의 패턴이라고. 복수를 하러 달려나요. 그리고 복수가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거, 이런 동일한 반복, 이것이 바로 이제 서양인들의 체계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반복이 계속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마일 자체가 가진 이 능력치가 너무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육지로 돌아가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꾼이 되지 않았을까? 그 방식으로 동료들을 잃고 이 소중한 사람들이 떠난 이 슬픔을 그렇게 해소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결론에 그 장자스쿨을 했었을 때 그렇게 글을 썼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제 글을 읽고 하신 말씀이 아마 유튜버가 됐을 것 같다고. 내가 고래잡이 나갔다 혼자 살아남은 썰 푼다 막 이런 거 하면서 유튜버가 됐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마일이 가진 가장 이 철학, 이 우정과 이 철학, 이 로고스의 길을 통해서 이스마일이 배양한 능력은요, 말하고 글을 쓰는 능력이에요. 즉 이야기꾼으로서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호모사피엔스는 이야기하는 인류예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하고요,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가장 서로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글을 단련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철학의 수행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서로 이 인종을 넘어서서 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와 통할 것인가? 서로 우정을 만나고 우정을 마저 하고 거기서부터 지성을 좀 닦을 것인가? 그래서 좀 다른 세계와 통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말과 글 이상으로 이 호모사피엔스가 개발한 어떤 다른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많이 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풋이 많이 됐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그 소통의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가공해서 또 말하고 이야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저는 이 능력을 사실 배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공부를 하러 여기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의 이야기를 여기다 엄청나게 신나게 풀어놨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 화도 하나가 이렇게 건너가더라고요. 더 이상 저한테 있어서 여기 모비딕에 처음 시작했을 때의 질문은 이제 유효하지가 않거든요. 그 말은
저는 이제 다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을 가지고 이제 다른 고전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이 고전의 이야기에 기대어서 나의 질문을 풀어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넘어감만이 있어요. 어떤 목적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또 질문이 생성되고 또 넘어가고 질문이 생성되고 또 넘어가고 이런 스텝을 밟아 나감에 있어서 통과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스텝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과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미당에서도 계속 가르치는 게 공개적인 렉처, 그 다음에 학기마다 하는 글쓰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비딕을 쓰면서 가장 저한테 이제 좋았던 최고의 이 수학은 이런 식으로 저의 어떤 하나의 큰 질문을 한 스텝 넘어갔다는 거.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글을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음 이 질문으로 넘어갔을 때는 좀 더 세심화된 질문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제 또 다른 글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전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이 질문이 나의 어떤 그 탐사를 통해서 점차 이제 뚫려 나가는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통쾌함 같은 게 있거든요. 공쌤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글쓰기에는 내가 글을 씀으로써 느낄 수 있는 통쾌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한 학기 만에 좀 느끼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글을 쓰는지, 그래서 4학기를 거치면서 계속 학기마다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힘들더라도 이 스텝을 통과하면서 학기를 이렇게 완주해 나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글에 임하시면 훨씬 더 저는 쌤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